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강인 혼자 축구하네. 네. 오늘 새벽에 빌바오 원정 산마메스 그렇죠. 가서 이제 개막전을 했는데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죠. 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빌바오가 확실히 우위를 점한 경기였고요. 뭐 사실 빌바오 원정은 굳이 마요르카가 아니더라도 강팀들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가도 어려움을 겪는 경기장인데 마요르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잘 버텨냈고, 특히 이제 가장 수훈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새로 영입된 라이코비치 골키퍼였겠죠.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상대가 슈팅을 23개를 시도했는데 그래서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서 승점 1점을 따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해볼 텐데 거의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렇죠? 네, 86분을 소화했고요. 개막 라운드였는데 꽤 긴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도 혼자 축구하네라고 뽑은 것처럼 굉장히 돋보였어요. 그렇죠? 네, 뭐 앞서 라이코비치 골키퍼 얘기를 먼저 드렸지만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돋보였던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5-4-1 전형, 뭐 공격 시에는 3-4-1 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형으로 마요르카가 나왔는데 오른쪽 윙어 자리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후반에는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6분을 총 소화를 했고요. 네. 이제 후반전에 조금 더 좋은 활약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했던 장면은 후반 20분 헤딩 슈팅 장면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예. 이강인 선수가 헤딩 슈팅을 엄청 잘 돌려놨어요. 네, 심지어 그렇게 잘? 네. 사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보통 이제 발로 패스를 한다거나 킥이라거나 이런 건데 머리에 맞추는 슈팅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상대 골키퍼, 스페인 국가대표 골키퍼죠.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몸을 던져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득점을 할 수도 있었을 만큼 굉장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헤딩도 잘했고 이제 키퍼도 너무 잘 막았는데 이제 마요르카 공격 중에 가장 위협적인 기회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평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평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스페인 매체 마르카 평점인데요.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이제 뭐 잉글랜드 언론들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별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별점 3개가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서 네 번째 마요르카 파트 네 번째 위치에 있는데 별점 2점. 이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MVP 이날 공식 MVP가 라이코비치 골키퍼였거든요. 라이코비치 골키퍼와 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볼 때 현지에서도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골을 막은 우나이 시몬 골키퍼도 마찬가지로 별이 두 개네요. 네. 사실 우나이 시몬 골키퍼는 이제 유효 슈팅 2개를 막아냈는데 이제 그 골을 허용했더라면 이제 빌바오가 잘해놓고도 패배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죠. 네.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 평점도 좋았는데 평점뿐만 아니라 아기레 감독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아기레 감독이 이제 경기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전부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해서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뭐 그르니에 선수랑 같이 묶어서 질문을 했는데 현지 기자가 뭐 어땠나, 뭐 이전보다 지난 시즌보다 나아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기레 감독이 한 단계 발전했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오늘 잘해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제 감독한테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건 어쨌든 남은 이제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긍정적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력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사실 장점은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대표팀 경기나 마요르카 경기에서 봤듯이 뭐 킥이나 뭐 패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강점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수비력이 많이 근데 약점으로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뭐 네. 압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날은 뭐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록적으로만 봐도 태클 시도가 5회였고요. 태클 성공 횟수가 3회였는데 각각 팀 내 1위, 2위 기록이었고요. 차단 횟수 인터셉션이라고 하죠. 차단 횟수도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이게 공격 시에는 3-4-2-1 전형이 되면서 전방으로 나아가지만 수비 시에는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뛰면서 많이 압박을 하더라고요. 수비할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니 로드리게스보다 늦은 교체를 이제 또 꼽았죠. 네, 꼽아 주셨습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점으로 꼽은 건데 이제 지난 시즌 마요르카 경기를 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이름 같아요. 다니 로드리게스. 이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기 전에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고 이선 미드필더 다 전위치를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강인 선수 어떻게 보면 유형이 비슷한 면도 있고 뭐 패스도 많이 할 줄 알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조금 당시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잘하는 날에도 사실 이 선수가 더 중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준 것도 많았고 그만큼 팀 핵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임 감독이었던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 시절엔 더더욱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 경기 출장 횟수가 33경기였고 오, 맞네요. 이 정도로 핵심이었는데 저는 놀랐던 게 이강인 선수보다 이 선수를 먼저 교체를 하더라고요. 안토니오 산체스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진에 변화를 주는데 첫 번째 교체가 이강인이 아니다. 근데 심지어 그 선수가 로드리게스다. 이거는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요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후반전에 왼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오히려 경기가 더 나아졌거든요. 그 면에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다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고 왼쪽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뭐 향후 다른 선수들 뭐 선수들 앙헬 로드리게스나 이런 선수들이 합류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다니 로드리게스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팀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해 3월 한일전 이때도 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때도 정말 아쉽게 졌는데 한일전 이후 대표팀 출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본 포지션이 아니었죠. 최전방 스트라이커 가짜 9번 역할을 맡으면서 뛰었었는데 사실 당시 경기는 좀 실망스러운 경기긴 했죠. 근데 이강인 선수 탓할 수만은 없었던 것도 있어요. 뭐 팀 전체적으로 기대 못 미쳤고 우리도 풀 전력이 아니었고 뭐 손흥민이나 이런 다른 해외파들은 참여를 안 한 경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 이후로 대표팀 출전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아쉬움을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지난 시즌 한 중반 이후까지만 해도 이제 소속팀에서 이제 주전으로 못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 네, 지속되면서 그렇죠. 네. 아, 이 정도면은 못 뽑히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생겼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월드컵을 앞두고 이렇게 활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활약을 계속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그럼 9월에 A매치 기간에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 시즌은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비교적 많이 못 나왔고 그렇죠. 게다가 벤투 감독이 좀 호평을 받던 기간이었어요. 축구가 그렇죠. 좀 완성돼가고 있다. 최종 예선을 이제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대표팀의 중원 라인이 조금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뭐 주전조라고 볼 수 있는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라인에다가 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김진규 선수도 그렇죠. 많이 주목을 받았어. 네, 이번 1월 전지훈련이나 그 기점으로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이동경 선수도 그 앞뒤로 네.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해서 사실 아, 이 정도면은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하시는 팬분들도 있었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앙 뭐 공격형 미드필더 네. 8번 혹은 뭐 10번 그렇죠. 이런 역할 선수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 기자님께서 이제 사전에 얘기해 주시기로는 이재성, 황인범 외에 이제 그 기타 자원이 부재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한 번쯤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근거이기도 한데요. 뭐 소속팀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측면 미드필더 윙어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팀에는 측면 윙어 자리가 사실 꽉 차 있잖아요. 아 너무 프리미어 리거가 이제 네, 양쪽에 배치되어 네. 있고 뭐 분데스리가 정우영 선수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측면보다는 이제 중앙에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 이재성, 황인범 외에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김진규 선수라던가 뭐 이동경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현재 폼이 크게 좋진 않거든요. 네. 김진규 선수 전북 현대에서도 그렇고 이동경 선수는 샬케 이적 이후에 지금 아직 시즌 개막 전에 라인업에 계속 포함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부상도 있었고 이후 부상 회복 이후에도 아직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권창훈 선수도 그 자리에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권창훈 선수도 김천 상무에서 조금은 아쉬운 정점에서 뛸 때보다는 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당장 이제 뭐 두드러지는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아 그렇다면 이강인을 한번 마지막으로라도 점검을 해볼 때가 아닌가 5월의 A매치 기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강인 선수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이 시점이 되니까 사실 다른 자원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부상으로 6월 A매치 때도 참가를 못했었고 이번 동아시안컵 때는 해외파니까 참여를 못했었는데 그 자리가 계속 아쉬움이 남았어요. 특히 황인범 선수까지 이제 중도 동아시안컵에 하차하면서 더더욱이나 중원의 문제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 면에서 백업이라던가 후반 교체 투입돼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이강인 선수 킥도 좋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출전 선수 명단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죠. 네. 2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명단의 여유도 있어서 이강인 선수를
한번 점검해보고 사실 9월에 점검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제 뭐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거니까 9월에는 한번 점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개막을 앞두고 스페인 매체 마르카와 한 인터뷰에서 월드컵을 언급을 했어요. 직접 월드컵 가고 싶다. 네. 모든 선수들의 꿈이다. 남은 시간 동안 좋은 활약을 펼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강인 선수도 월드컵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그 뭐야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 딴 선수인데 그렇죠. 그때 네. 임팩트는 잊지 못하죠. 네. 네.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고 그 지금 김정용 기자께서 이제 적어주셨겠지만 저는 이제 친 스페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과 연이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